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매미 소리가 우렁찬 여름이네요. 많이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의 바람이 불어서요. 더위가 조금 가셨나 싶었더니 낮에는 다시 매미가 우렁차게 울며 아직 가지 않았다고, 나 아직 한여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실까요? 매미가 다 같이 합창을 하니까 이렇게 우렁차고 큰 소리가 나오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 우리의 소원과 바람도 이렇게 우렁차게 힘차게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꼭 복음통일 그리고 자유통일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날씨 전해드리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글피부터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가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승만은 분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헌법 위에 하나님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우게 됩니다. 썩은 조선 문화를 타파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양반 노비 사회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백성들이 선거를 통하여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후 공산주의의 위협과 세계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체제를 확고히 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6.25 전쟁 후에 38선으로 남북이 나뉘게 되고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의 다툼과 혼란 속에서 사실상 1946년 2월 소련에 의한 북한의 공산정부가 들어섰고 1946년 6월 남한만이라도 자유진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자
마치 통일을 반대한 분단의 원인을 자초한 것으로 좌익들은 비난해왔습니다. 이승만은 인간에게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성, 신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으며, 말로만 들으면 평등사회를 외치는 것 같은 공산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 보이지만, 많은 지식인도 그래서 호의적이었으나 그 위험한 실체를 꿰뚫어보고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죠. 우리가 비록 약소국이고 이제 갓 식민지에서 해방됐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해방 후 세력을 만든 공산주의자들이 선점해 나가자 이를 경계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며 좌우 합작 정부를 원하는 미국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전쟁광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되는 등 암살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이승만은 수많은 논설을 작성했는데 그 중에 공산주의 실패를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의 멸망을 5가지 이유로 예언했습니다. 공산주의 실패를 이미 1923년에 예언.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 의욕이 꺾인다. 둘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셋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넷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공산화된 나라 44개국이 붉게 물들 정도로 당시 세계는 공산주의에 우호적이었으며 미군 정청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0%가 사회주의를 찬성, 7%만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것을 찬성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과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국회의원 중엔 공산당에 협조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파 청산보다 공산 세력의 반란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일사후퇴 직후 유엔군의 일본군의 편입을 반대했으며 평화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1954년 1월 평화선 선포 2주년 때 독도에 한국명 표지석을 세우기도 했죠. 좌익들은 이런 이승만에게 계속 친일파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선동을 하였습니다. 6.25 발발 시 이승만의 리더십과 통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국의 어느 출판사의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본 미국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9년 6월 말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에치스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한 침략을 승인받고 막대한 무기까지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유능한 작전 전문가들을 북한에 보내 전쟁 시작 2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남한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미국이 참전하는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중국의 마오쩌둥이 동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한 공산군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국군의 절반가량인 4만 4천여 명이 죽고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남북한 민간인과 군인의 사망, 부상, 실종을 모두 합치면 500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첫째,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국 참전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트루먼 독트린 선포가 큰 영향을 끼쳤고 미국 정치계에 영향력을 컸던 해리스 목사나 빌리그레암 목사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며 그들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 조언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둘째, 유엔의 참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유엔에 등록시켜 놓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67개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세계전쟁 역사상 한 국가를 위해 67개국이 참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엔 연합군의 도움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침공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무기와 탱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바로 도쿄에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은 전속 부관은 잠든 메가더 장군을 깨울 수 없다고 하자 이승만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한 사람씩 죽어갈 터이니 장군을 잘 재우시오 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메가더 장군이 전화를 받자 이승만은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오?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소. 어서 한국을 도우시오 라며 항의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즉시 전투기와 곡사포, 바주카포 등을 긴급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했고 유엔에서도 한국 지원이 결의되었습니다. 북한이 무섭게 서울까지 진격하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승만은 조금이라도 서울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죽으면 그동안 힘써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물거품 되기에 대전을 거쳐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미국 대사는 이승만에게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총을 꺼내들며 만약 공산군에게 포위당한다면 이 총으로 자결할 것이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조금도 없소.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요 하며 끝까지 한반도에 남아 전쟁을 치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학도병들로 구성된 부대를 장사리로 보내어 북한군의 관심을 쏠리게 한 후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선발대가 인천 앞바다 등대를 점령해 불빛을 밝혔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어 서울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38선까지만 되찾고 전쟁을 끝내길 원했지만 이승만은 이대로 북진하여 통일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평양에 도착한 이승만은 10만 군중 앞에 서서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렇게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을 눈앞에 둔 한국군 앞에 중공군이 새까맣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람 수를 내세워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피해 한국군은 다시 38선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전쟁은 38선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미국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이 178만여 명이 동원됐는데 그중에 5만 명이 넘게 죽고 10만 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또 엄청난 달러를 한국에 쏟아붓고 있으니 미국 경제는 힘들어졌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한국 전쟁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아이젠하워가 당선되고 아이젠하워는 결국 휴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반대했고 아이젠하워는 말을 듣지 않는 이승만을 암살할 작전까지 세웠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휴전협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포로교환 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포로교환의 국제 원칙은 휴전 이후에는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잡혀있던 북한군 포로들은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보면서 고향은 북한이지만 나는 안 돌아간다. 공산주의가 싫다. 나는 자유대안에 기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3만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북한군들을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승만이 이들을 돌려보내면 반동분자로 다 죽을 것이 뻔하기에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병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공포로들을 미국의 손에서 구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총은 쏘지 않고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방공포로 3만여 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가 난 아이젠하워는 두 번째로 이승만 암살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고 여겼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가들과 기독인들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상원의원 몇 명은 이승만 봐라, 저렇게 끝까지 싸워야지, 미국이 언제부터 겁쟁이처럼 공산당 무섭다고 도망치느냐, 이렇게 말하며 이승만을 지지했습니다. 또 여론은 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대단하다,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미국하고도 맞짱 뜨는구나 하며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승만은 용감한 한국인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공산당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했고,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 때문에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로버트슨 국무부 장관을 특사로 보내 휴전협정 맺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 조건으로 3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미군을 최전방에 배치하여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24개 기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조약 덕분에 지금까지 북한이 다시 남침하지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쉽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 997번의 전쟁이 있었던 나라,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나라에 60년 이상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한국이 잘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 지원을 했고 각종 기술까지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국군의 대폭 증강과 현대화를 위한 원조입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미국의 약속을 받아낸 후 휴전을 진행했습니다. 이승만은 이 조약으로 자자손손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며 북한 동포들이여 실망하지 마시오, 절대 잃지 않소 라는 성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인류 역사에 없던 우리나라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동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력으로 인한 업적입니다.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없이 경제, 군사,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온 선교사 두 번째 이야기로 조선에 없던 새로운 교육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조선 백성을 계몽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의 자유를 위해 세워진 배제학당을 통해 실제로 조선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는 1895년 4월 5일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놀라운 가치를 깨달으며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었죠. 같은 해 배제학당의 교사진으로 합류한 서재필 박사는 자신이 미국에서 보고 느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전달했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 오긍선 선생님, 한글하면 떠오르는 인물 주시경 선생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재가 배제학당을 통해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었습니다. 또 배제학당은 민족을 섬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1889년 한글 활자를 주조해 성경을 인쇄하고 1896년 독립신문,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 1898년 학생기관지 협성회보, 1898년 이승만 박사가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 일간신문인 매일신문, 1892년에는 목각으로 철로역정을 인쇄하여 조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서 올린 기도대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그들이 자유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헌신한 자유의 전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여러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조선에 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조선에 오려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로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선교부의 제안에 순종하여 조선에 온 것이죠. 조선으로 그의 목적지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이는 땅, 정세가 어지러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땅, 질병이 창궐한 땅, 무엇보다 조선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된 정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약혼자와 파혼을 해야 했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우리 북녘의 동포들과의 통일.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북진을 위해 애쓰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휴전선이 쳐진 그때의 우리 북녘 동포들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의 희망의 소식을 북녘 동포들에게 전하며 우리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애쓰셨습니다. 특히 미국에게 많은 요구를 하며 남북한 통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동포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헌법 위에 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유산을 주셨지만 통일은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통일 앞에 와 있고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서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도 분명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힘든 순간에 나의 손을 잡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